네, 저는 윤현봉이라고 합니다. 잘 들리시죠? 네, 네, 저는 여기 법무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고요. 여러분들 오늘 보니까 아까 여기 잠깐 옆에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다 직장 다니시고 이렇게 퇴근하면서 오신 것 같더라고요. 저도 재작년까지 대학원 다니면서 그렇게 2년 동안 수업을 받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그때가 그립습니다. 여러분들 보기 저는 오히려 부럽습니다. 여러분 수업도 듣고 또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과 이렇게 만나서 이 소중한 시간에 이렇게 강의 들으시고 하는 거 보니까 되게 행복해 보이시고요. 저도 여러분들과 조금이나마 뭔가 나누기 위해서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저는 여기 현재는 과천청사에 근무를 하는데 정부종합청사에 제가 원래 보호관찰소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현재 20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느낀 직업 현장에서 어떤 느꼈던 점과 그리고 제가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또 사회복지사로서 또 느꼈던 어떤 감정 그리고 어떤 인생의 교훈 그리고 우리 박일원 교수님이 열심히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활동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 해복적 사법정의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박사학위 논문을 썼어요. 그 논문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것으로 좀 할까 합니다. 네. 잘 들리시죠? 네. 저는 여러분들 모습이 예, 손도 흔들어 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잘 들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보호관찰이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들어는 보셨죠? 예, 보호관찰 업무 이제 뭐 생소하긴 하시겠지만 제가 보호관찰관으로 20년간 이제 생각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저도 이제 공무원이 됐고 경력 20년 차가 됐죠. 또 10년이 조금 지나면 퇴직할 때가 또 가까우고 있습니다. 저의 직업은 저의 사회적 지위를 얘기하기도 하고 저의 경제적 수입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집에서는 가장이고 집에서는 뭐 저도 자녀들이 다 컸습니다. 이미 자녀들의 아버지이기도 하죠. 근데 무엇보다도 제가 누구인가는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 보관찰 직업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똑같은 월급을 받고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고 있는 보관찰관들이 각자 생각은 다 달랐죠. 또 어떤 마음가짐과 생각으로 우리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게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인생의 교훈으로 항상 제가 누구인가는 제가 가진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 속에 항상 미래를 생각하고 그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나는 뭘 하고 있는가라는 걸 항상 깨달아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래에 있는 게 보관찰 사무실입니다. 사실 맨 왼쪽에 사진 보면 일반 사무실과 똑같죠. 책상 있고 모니터 2개 있고 여기서 이제 사무 업무를 하고요. 이 라운봇이라고 써준 곳이 상당 공간이라고 그래가지고 보관찰 대상자들이 찾아오면 이렇게 요즘은 조용한 공간에서 일을 면담을 하게 돼 있고요. 세 번째 보면 여기서 이제 대기를 합니다. 여기 신고서도 쓰고요. 맨 마지막에 보면 요즘은 이제 키오스크에 출석하면 이렇게 지문 인식하고 신분증을 넣습니다. 내가 출석했다는 거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 제가 일하는 공간입니다. 이 보관찰이라는 건 뭐 여러분들 대략은 아시겠지만 한마디로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범죄를 저질렀어요. 여러분 주변에서 저지른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누가 여러분한테 피해를 줬어요. 그럼 그 범죄자는 어떻게 처벌을 해야 될까요? 처벌은 두 가지입니다. 사실 되게 단순하죠. 첫 번째로는 경제적으로 뭔가 보상이나 배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형벌에서도 벌금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돈을 내는 거죠. 그 다음에 대부분은 아주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교도소에 수용이 되죠. 교도소에 수용된다는 건 나의 자유를 일정 기간 박탈당하게 되는 거죠. 이제 원래 처벌 수단은 그랬는데 19세기 후반이 되면서 새로운 방식의 이제 것이 시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보관찰인데요. 교도소도 안 보내고요. 벌금도 안 내고 사회 내에서 직장에서 생활하면서 당신은 범죄를 저지른 당신은 보호관찰관이라는 사람들한테 지도 감독을 받아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따르고 법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켜라. 그렇게 하면서 순응하면서 재범을 절대 하지 말라라는 이제 이런 의미로 보호관찰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저희는 이제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보면 범죄인에 대한 사인의 처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보호관찰이 애초에 도입된 배경은 이 경제적인 이유도 큽니다. 오른쪽에 그림 보셨지만 이게 10년 전의 자료인데
사실 더 수용병이 올라갔겠죠. 이게 보면 교도소에 한 명을 보내서 이 사람을 먹이고 입히고 재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치료도 해줍니다. 여러분 교도소에 가면 전부 다 해주는 거 아시죠? 심지어 속옷, 시설 비누까지 다 줍니다. 물론 그 영치금을 받아서 더 좋은 물품을 사재로 쓸 수 있지만 마치 군인처럼 똑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사실 현재 통계로 보면 발표된 적은 없지만 최소 2,500만 원이 든다고 하거든요. 요즘은 인권도 좋아지고요. 식사나 이런 내용도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물론 그 사람의 고통은 헤아릴 수 없겠지만 그게 많은 비용이 또 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게 사회 내에서 처우하는 보관차 같은 경우는 비용이 굉장히 적게 듭니다. 이런 경제적 이유도 있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이제 기존의 교도소에 사람을 가두어서 처벌하는 것보다는 훨씬 이게 더 합리적이다. 그리고 현대사의 인권적인 어떤 처우에 더 부합한다라고 해서 이 제도가 많이 활성화가 됐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로 많이 퍼져가지고요.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런 처우가 있습니다. 다 그래서 뭐 형태는 다르지만 대부분 도입돼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이버전이라는 건 이제 영어인데 저희가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전환이죠. 일종의 뭔가 그전과는 전혀 다르게 방향을 바꾸는 거죠. 이게 이제 근데 어떻게 방향이 바뀌었냐? 거기 여러분 영화 이런 거 장발장 보셨죠? 장발장. 네. 장발장이 교도소에 있다 출소하잖아요. 그리고 빠삐용 영화로 보시면 어디 천의 고도 섬에 갇혀서 자기의 형기를 채워야 되죠. 굉장히 오랫동안. 남아프리카의 대통령이었던 만델라 대통령은 남아프리카 남쪽에 있는 조그만 섬에 갇혀서 30년 가까이 보냈죠. 예.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이렇게 남들과 애딴 곳에 가두게 되죠. 그리고 가두어서 이 사람을 수용시켜서 다른 일반인도 보호하고 이 사람은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그만한 어떤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하는 게 전통적인 처벌입니다. 근데 그게 바뀐 거죠. 이게 다이버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식의 다이버전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동네에 청소년이 있는데 얘가 부모님하고 싸워서 가출했어요. 근데 좀 며칠 지나니까 이제 돈이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편의점 가서 물건을 먹을 걸 훔쳤단 말입니다. 근데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하는데 이제 전과도 없고 보니까 멀쩡해요. 근데 부모님하고 싸워서 순간적으로 가출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 아이가 지내다가 이렇게 났어요. 여러분 경찰서에서 경찰관이 너 죄 졌으니까 이 절도는 큰 범죄야 형법상에 너 소년원 가야 돼 이렇게 할까요? 사실 대부분의 소년 범죄들이 경찰 단계에서 훈방이 많이 됩니다. 이제 훈방도 일종의 다이버전이죠. 아, 너는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잘못 저지르지 마. 대신 교육받고 상담받고 해. 그 상담하는 조건으로 풀어줄게. 그래도 열심히 해. 다시는 여기 오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게 일종의 다이버전입니다. 좀 더 나가게 되면 최근에는 전자감독 대상자도 있죠. 전자감독 대상자. 조두순 같은 사람들도 성범죄 같은 아주 극악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모두 다 사형을 시키고 평생 교도소에 가둘 수가 없잖아요. 어느 순간에는 풀어줘서 감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다이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인의 처우가 기존의 전통적인 형사사법과는 틀이 다른 방향 전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됐고 그 배경에는 이제 과거와 같은 산업혁명의 시절에 나왔던 근대적인 사고관이 바뀌기 시작한 거죠. 아, 범죄인을 국가에서 많은 돈을 들여 가두어서 석방을 시켜도 그 사람의 범죄 성향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교도소에서 범죄 학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더 많은 범죄를 배워가는 겁니다.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게 너무나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서 그 한 사람을 가둬놓고 기껏 풀어줬더니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다. 좀 더 다른 방향을 고민해보자. 좀 더 저렴하면서도 돈이 적게 들면서도 이 사람이 사회 내에서 적응할 수 있는 방을 찾아보자 해서 가정과 사회에서 직업생활을 하면서 보관찰관의 감독을 받는 어떤 제도들이 많이 활성화된 거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 학교 폭력을 범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학교 폭력을 모든 아이들을 만약에 다 경찰서에 보내서 재판받게 하고 소년원에 보내고 이렇게 하면 좀 여러분들 생각해도 합리적이진 않잖아요. 이 사람이 뉘우칠 기회를 주고 학교에서 더 반성하고 내지는 피해를 회복할 배상해 주도록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맞잖아요. 이런 게 일종의 보호관찰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것이 이제 다이버전 제대로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네.
예, 한국 보호관찰이 이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많이 발전했고 최근에는 조두순과 같은 사람만 성폭력 범죄자한테 전자발찌를 채우는 전자감독 제도도 도입이 됐습니다. 예, 보호관찰 기관이 전국에 이제 이렇게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형법, 소년법, 뭐 치료감호법, 성폭력범죄, 가정폭력 이런 다양한 법에 이 보호관찰이라는 규정이 있어가지고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제도에 대한 설명은 여러분 딱딱하니까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또 언론을 통해서 접하거나 여러분이 평소에 또 그 교정복지론 수업 시간에 또 배우셨을 거니까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직업을 가지면서 이 현장에서 느꼈던 소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화가 이제 저희 혹시 보관찰 업무라든가 내가 비행 청소년이나 이런 위기 청소년 문제에 관심 있으시면 한 번쯤 꼭 보셨으면 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 늘 제가 이제 소개시켜 드린 건 이 영화에 보호관찰관도 나오고요. 소년원 교사도 나와요. 그리고 경찰관도 나오고 이 비행 청소년이 어떻게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받는지 그리고 그 처벌 과정에서 어떻게 재판을 받고 또 소년원에 갔다가 다시 나와서 보관찰을 받고 이런 과정들이 아주 사실적으로 잘 서술이 돼 있어서 어떤 제도를 이해하기에도 좋습니다만은 사실 이 내용을 보면 약간 뭐라고 할까요? 좀 가슴이 아픈 내용입니다. 예. 이 내용이 만약에 판타지라든가 우리 사회에 절대 존재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 존재할 수 없는 이야기라면 스토리라면 전혀 그렇지 않을 건데요. 사실 제가 보관찰 현장에서 만난 친구들이 이랬거든요. 이 친구는 아주 어렸을 때 엄마가 미혼모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20살쯤에 이 친구를 낳았고 엄마는 조금 있다가 집을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진구라는 이 청소년 주인공은 애완아버지 품에서 컸어요. 그래서 이제 18, 17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나이에 이제 돼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아이들이랑 어울려서 소년원에 가게 됐는데 그 와중에 애완아버지가 돌아가시고요. 소년원에 수용됐는데요. 소년원에 가면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가족 찾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소년원은 이제 행정기관이니까 주민등록 조회도 하고 가족관계 조회를 해가지고 엄마를 찾아준 겁니다. 그래서 그 엄마가 바로 영화배우 이정현 씨가 이제 분한 역할이죠. 그 엄마를 만나게 됐어요. 엄마가 진구를 보자마자 너무나 이제 감동하고 울고 껴안고 하면서 소년을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보호하기를 한 거예요. 이제 할아버지도 없고 갈 데가 없는 거죠. 근데 엄마하고 이 친구가 살면서 그때부터가 이 이야기의 이제 진짜 사실된 전개죠. 소년원에 태어나고 나서 이 엄마가 경제적으로나 많은 부분에서 능력이 없었고 여러 가지 갈등을 겪으면서 살아가는데 이 친구랑 어떻게 하다가 헤어지게 되고요. 그 갈등이 계속하게 돼 여관을 전전하면서 집도 없이 떠돌게 되게 돼. 이 부모가 이제 여러 가지 경제 능력도 없는 데다가 또 진구의 삶을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그런 갈등이 많이 생긴 거죠. 결국 진구가 다시 소년원을 가게 돼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여기에도 맨 마지막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진구의 여자친구가 있어요. 그 아주 몇 년 사귄 여자친구인데 그 여자친구와 사이에서 임신을 하게 돼요. 여자친구가 이 지구죠. 지구의 아이가 됐습니다. 아이죠. 근데 지구가 또 범죄를 저질러 소년원에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영화가 끝나요. 미혼모의 아이로 태어나서 굉장히 어렵게 살아오면서 비행청소년이 되고 그 비행청소년이 다시 또 다른 이제 미혼모를 임신시키고 그 미혼모의 지구의 여자친구는 되게 또 힘든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이제 뻔히 눈에 보이죠.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능성이 없는 곳인가,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한테 기회가 없는 곳인가라는 의심도 들었습니다만은 더 한편으로 느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도 사회복지사 하시잖아요. 과연 이 지구의 삶을 도와주는 사람들, 이 지구 엄마를 좀 더 경제적으로든 어떻게든 어떤 새로운 삶의 길로 이끌려는 어떤 우리 사회적 지원은 어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제가 현장에서 만나는 친구들이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여러분 시간 나실 때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영화에서도 표현하고 있지만 제가 아이들의 비행 청소년들 특히 만나면서 느낀 건 뭐냐면요. 그들이 가장 괴로워하는 건 세상의 따가운 시선이었습니다.
비행 청소년이라고 낙인이 찍히고 학교를 자퇴하고 그리고 소년원과 보관찰소를 들락달락거리는 친구들을 보면요. 그들이 제일 괴로워하는 건 뭐냐면 다른 어른들이 주변의 친구들이 선생님들이 자기를 더 이상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쳐다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낙인감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자기들 스스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들은 사회를 많이 한대요. 사회를 어떻게 많이 하냐 그랬더니 많이 알죠. 저는 그 일반 학교 다니는 자기 친구들에 비해서 가출도 해보고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심지어 뭐 여자친구와 동거도 해보고 뭐 이런 심지어 많은 보관찰 대상자 중에 여자 아이들은 그 임신한 채 보관찰소에 오기도 합니다. 그런 사회를 많이 알죠. 근데 그 사회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아니면 그 사회 속에서 진짜 우리 사회의 밝은 모습을 배웠는가 하면 제가 굉장히 의심이 가죠.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런 어떤 낙인이 찍힌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이 친구들이 또 성장해 갑니다. 물론 이 친구들이 긍정적으로 변하는 사람들이 더 많죠. 하지만 그 비행 청소년 시절을 지나서 성인이 됐을 때 그때 당했던 어떤 세상의 따가운 눈총과 시선 그걸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저는 현장에서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보호관찰관으로서 이런 일을 해요. 뭐 상담하고 원어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위험 등급에 따라 분류 등급을 나눠 가지고 이렇게 처우를 해요. 마치 여러분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가 오면 사정하는 것처럼 저희도 이렇게 위험성 평가를 하죠. 이래 가지고 이제 몇 번 만나고 어떻게 감독할지 정하기도 합니다. 상담, 교육 프로그램들을 많이 합니다. 이게 우리 사회가 조금씩 발전하면서 이런 프로그램의 수준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어떤 비행이나 또 범죄 문제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거나 만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이게 그 최신 IoT죠. 이 전자발찌라는 수단을 통해서 위치를 추적해서 감독하기도 합니다. 제 보호관찰관으로서 이제 제가 현장에서 가장 느낀 건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시고 일을 하다 보면 그 가치의 충돌이라는 게 항상 있잖아요. 저는 예를 들면 저의 직장생활 초입은 대기업에서 이제 사기업체에서 생활을 했는데 그때도 느꼈어요. 나는 회사의 영업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한 활동을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우리 회사의 고객을 위한 사람인가. 회사 앞에는 고객 만족이라고 써져 있죠. 그렇죠. 고객이 왕이다. 뭐 고객의 마음까지 감동시켜야 된다. 이런 말 보셨죠? 근데 실제 회사에서는 그것만 가르칠까요? 아니요, 그걸 중심 가치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죠. 회사에서는 회사 이익이 중요하겠죠. 저는 그런 갈등을 많이 느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공무원이 됐거든요. 사실 그런 어떤 20대에 직장 생활하면서 느끼던 어떤 갈등 과정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공무원이 됐고 공무원 중에서도 비행 청소년이나 범죄인들을 도와주는 그 사람들의 어떤 삶의 변화를 이끌어주는 보호관찰직이 좋겠다 해서 거기 시험 봐서 여기 들어왔어요. 보관찰소에 일해 보니까 또 다른 가치 충돌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이겁니다. 사실 미국이나 여러 외국 논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제 이런 논문이 많이 좀 나와 있거든요. 이 보관찰관은 무엇보다도 법 집행관입니다. 법에 의해서 판사가 내린 부가적인 어떤 그렇죠. 일종의 처벌이죠. 처벌을 집행하는 공무원이죠. 이 법에 의해서 엄정하게 집행하면 되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럼으로써 사회가 안전이 되고 정의는 실현되는 거죠. 법 집행관으로서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보호관찰 대상자, 말하자면 범죄인이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 실천가로서의 역할이죠. 저희 현장에는 이 역할이 항상 충돌이 됩니다. 실제 저희 직원 중에 약 25% 이상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요. 그 직장에 들어왔다든 처음부터 가지고 있든. 심리상담을 전공한 사람 같지만 약 30% 정도가 사회복지 상담 계열을 전공하신 분들이에요.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근데 충돌을 하게 되죠. 현장에서는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걸 많이 이제 고민하게 됐습니다. 저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제 직업의 정체성은 바뀌게 되더라고요. 저는 사회에
이 사람들이 제대로 살 수 있게 하려면 우리 사회에서 많은 자원과 노력을 들여서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의 변화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 실천가로서의 어떤 저의 직업 정체성에 대해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사회복지를 또, 저 원래 전공자는 아니었는데 이 직장을 다니면서 전공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갈등을 느끼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 여러분 마음속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제가 아까 오전 강의 때도 그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 자녀들을 돌보면서도 또 어떤 갈등이 있지 않나요? 저는 가끔 느끼는데, 아, 자녀는 내 부모로서 진짜 세상의 모범이 된 표준이다, 이런 가치가 있잖아요. 어떤 딱 이게 당연한 가치.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아이의 마음을 헤아리고 돌봐주고 이해해줘야 된다는 그런 어떤 진짜 그런 따뜻한, 또 부성애나 모성애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갈등이 항상 있더라고요. 그런 것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더 심각하죠. 여러분, 클라이언트가 왔는데 알코올 중독자예요. 중독자고 맨날 와서 다르고 쌀도 주고 도시락도 배달시켜주고 뭐 직업상담도 시켜보고 다 해봤는데 안 돼요. 술을 못 끊으니까. 술 끊기 위한 상담 프로그램도 해도 사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왜? 실망하게 되죠. 그러면 나는 저 사람 오면 됐다, 관심 끄고, 저 사람 삶은 저 사람 삶이고, 나는 내 일이나 하자, 이렇게 무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정체성이 변하게 돼. 여러분도 그 갈등을 느낀 적이 있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항상 그 갈등을 느낍니다만은 어느 편에 설 건가, 이때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경험 속에서 이제 나온 얘기들을 조금씩 더 풀어가겠습니다. 네. 여기 이 사진 보이시죠? 사진 오른쪽에 보면 여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운동 사진입니다. 제가 인터넷에 찾아가지고 찍어놓은 건 아니고, 성남시 중원구 상대운동이 수도권에서는 아주 유명한 산동네입니다. 진짜 가보시면 뭐라고 할까? 독특한 문화 공간이라고 볼 수도 있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느끼더라고요. 최근에는 많이 변하긴 했지만 얼마나 집이 빼곡히 있는지. 제가 2003년도에 성남보건관찰소에 근무하면서 당시 관용 차량이 모닝이었어요. 모닝을 타고 이제 출장을 가면요, 주차를 하면요, 후진을 해가지고 뺄 수가 없어요. 너무 좁아가지고.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 행인한테 또는 이웃 사람들 문을 두드려서 차를 빼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을 정도였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차를 못 가져갑니다. 또 차를 세워놓으면 그 대상자가 사는 집이 얼마나 먼지 그렇게 1km씩 걸어야 돼요. 그 산동네. 그래서 제 와이셔츠가 얼마나 때가 많이 묻었는지 와이셔츠를 입고 빨지를 못하고 세탁소에서도 세탁이 안 된다고 해서 버린 적도 몇 번 있을 정도였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제가 처음 만난 대상자들, 직장 초임 시절에 제가 한 200명 관리했거든요. 여기 가면 한 건물에 딱 제가 가면요, 그 건물에 여러 명이 살아요. 보관찰 청소년들이. 그리고 제 밑에 이제 떡볶이집, 이런 떡볶이집에 제가 서서 떡볶이를 먹고 있으면요, 아이들이 저를 찾아와요. 그냥 찾아갈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문자 몇 통만 보내면 아이들이 10명 이상씩 모여서 한꺼번에 면담도 하고 떡볶이도 사주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너무 열심히 하는 이제 의지가, 제가 이제 그때 당시 만 28세 이 직장에 초입해서, 여러분들도 그런 열정 막 젊음 그럴 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이라도 진짜 올바른 삶으로 이끌기 위해서 진짜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딱 만나면 뭐부터 하냐면, 일단 이 집에 먹고 살 게 있는지, 당장 먹을 게 있는지 보고 먹을 거 먼저 챙겨줬습니다. 쌀도 라면도 어디서 구해서 갖다 주고, 심지어 집에 가서 라면도 끓여주고 밥도 먹여주고 하고요. 부모님이 능력 없으면 정기적으로 생활비도 어디서 구해가지고 이게 주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 한 건 보호자들을 만나고 설득하는 거 있죠. 이제 보호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면 보호자들이 그렇게 제 손을 잡고 울기도 하고 아이 키우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보호자들을 만나서 아이를 선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갖게 강구를 했어요. 거기까지 좋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아이를 만나서 이제 제가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검정고시를 보게 하고 학교에 복학을 시키거나, 뭐 그 중에는 성공해가지고 대학에 간 친구들도 있었는데, 제가 그 200명을 만난 친구들 중에 성공한 친구들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1년을 만났는데 변하지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진짜 벽에 부딪힌다는 그 기분, 사회복지 하다 보면 느낄 때가 있죠. 너무 지치고 힘든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로부터 시간이 많이 흐르고 보니까 저는
제가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그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었어요. 검정고시 학교 가고 졸업장 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 보였죠. 왜냐하면 저는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그렇게 해야 좋은 직업을 얻을 것 같았고요. 정비든 뭐든 빨리 직업 기술을 배워서 취업을 해서 어렵게 사는 부모님들 도와주는 게 이 청소년들이 올바른 삶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는 그 친구들한테 그걸 원하는지 물어본 적이 없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정말 궁금했는데. 저는 궁금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왜 이렇게 살아야만 되는지, 왜 이렇게 살고 있고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근데 한 번도 뭘 원하는지 묻진 않았더라고요. 지금 그게 너무 후회가 돼요. 그래서 몇몇 친구들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때 그걸 물었더라면 더 잘 될 일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사회복지를 배우면서 가장 많이 느낀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저는 제 중심의 실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이들 중심의 실천이 아니고. 아이들에게 묻기 전에 벌써 저는 답을 가지고 있었죠. 우리 미국 사회복지사협회 윤리강령 밑에 있습니다만은 제가 읽어볼게요.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향상시켜야 하며 클라이언트 스스로 자신의 목표를 확인하고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결정권. 클라이언트 스스로 목표를 확인하고 명확할 수 있도록 돕도록 돼 있죠. 근데 저는 도운 게 아니라 이끌었던 거예요. 마치 밧줄로 묶어서 끌고 가는 것처럼. 저는 왜 그랬을까요? 지금 후회가 많이 됩니다만. 근데 우리는 현장에서 이런 경험을 다른 분들도 많이 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후회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용자 중심의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가. 왜 나는 이용자를 믿고 이용자의 변화를,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믿고 그 다음에 그걸 믿으며 기다리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지금은 후회가 많이 됩니다. 제가 이게 논문을 준비하면서 그 전에 이제 제가 질적 연구를 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 논문 때문이었는데 이 논문을 보고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논문이 사실 감동은 잘 안 주잖아요. 근데 감동을 받았어요. 무슨 이 논문이냐면 조현병 환자들 있지 않습니까? 정신질환 중에 굉장히 심각한 질환이죠. 조현병 환자들을 모아서 운영하는 쉼터 같은 게 있어요. 주간에만. 일종의 주간보호센터고 그런 시설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진짜 심신장애인도 아니고 조현병 환자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집에서도 관리가 안 되니까 이렇게 주간에 보호하는 주간보호센터 같은 게 있는데 거기서 일하는 어떤 사회복지사들을 인터뷰한 글이었어요. 근데 그 쉼터의 테마가 회복적 패러다임이었습니다. 여기서 회복적 패러다임 저는 이게 뭔가 싶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한 가지 게 있더라고요. 조현병 환자들의 자기 결정권조차 제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회복적 패러다임에서. 근데 흔히 정신질환이 걸리면 어떻게 할까요? 일단 의사에 가서 진단을 받고 뇌 구조나 호르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잖아요. 그러면 약을 줍니다. 그 약물 치료를 받거나 때로는 상담 치료를 받으면 우리는 이 사람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통째로 뜯어 고쳐야 된다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게 인지행동입니다. 물론 통째는 아니겠죠. 일부. 예를 들면 분노 조절을 못한다. 그럼 분노 조절에서는 훈련을 시키고 분노가 닥쳤을 때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사고하고 행동해야 된다. 우리는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게 인지행동 상담 기법이잖아요. 전통적인 우리의 치료 방법이었죠. 저는 이걸 의료 패러다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논문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고. 저희 사회복지하면서도 이런 게 이제 의료 패러다임 많이 활용이 되죠. 근데 이 논문에서는 이 조현병 환자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조현병 환자들이 모인 공동체를 갔더니 그 나름대로 그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너무 정신이 없는 거죠. 막 망상도 있고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말을 하고 그러는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사회적 관계를 맺고요. 거기서 스스로 자신들의 부족한 점을 찾아서 해결해 나간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주 단순한 일을 시켜요. 여기 가면 장애인들이 하는 조립하고 놀이 치료, 뭐 그림 그리고 이런 걸 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의사가 사회복지사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정신장애인 스스로 이 정신조현병 환자들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하는 거죠. 모든 결정을 스스로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하는 겁니다. 안 될 것 같죠. 이 논문에서는 그거의 효과가 굉장히 탁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집에 야간에 가니까 정서적으로 예전보다 훨씬 안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쉼터에 가고 싶어 하는 거죠. 이 논문 핵심은 뭐냐면 조현병 환자들조차도 자기결정권이 있고 강점이 있다는 겁니다.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강점. 그 조현병 환자들이 그걸 스스로 찾아가고 느끼고 체험하고 그 체험을 발전시켜서 자기 삶에 체화시키도록 하는 이끌어가는 역할을 사회복지사가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이끈다기보다는.
어쨌든 그런 조건과 환경을 제공해주고 지지하고 복돋아 주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현장은 보관찰인데 진짜 많이 반성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어떤 대상자들을 만나면서. 그래서 이런 걸 많이 느꼈고요. 제가 이제 다음에 소개할 논문들도 이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제가 좀 쓴 논문이기도 합니다. 예,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제 논문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할까 싶어요. 제가 우리 존경하는 박일영 교수님, 누구보다도 현장에서 이 회복적 사법정의의 가치에 진짜 충실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여러분들 수업도 좀 뭔가 다르지 않나요? 다른 교수님과? 회복적 사법정의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서로가 평등하고 우리 서로 존중해야 된다는 걸 믿는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이 이렇게 뭐라 할까? 감동을 받은 거죠. 이 회복적 사법정의란 가치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회복적 사법정의에 대해서 이제 인터넷 서칭을 하다가 알게 된 이제 테드에 나온 강사입니다. 다니엘 리젤이라는 사람인데 영국 사람이고요. 이분의 강의가 굉장히 유명한 강의더라고요. 다운로드 횟수도 엄청 나와. 근데 이분은 뇌 생리학자였습니다. 뇌 구조와 호르몬의 생리작용을 밝히는 학자, 생물학자, 일종의 의학이죠. 말하자면 그런 뇌 생리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전공한 분이었는데 이분은 자기 어머니가 교도관이었던가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사이코패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대요. 범죄자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돼 있죠. 아, 범죄자의 뇌는 뭔가 다를 거다. 다른 사람들과라는 생각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간 게 스코틀랜드, 영국 북부의 스코틀랜드를 가면 그 중국은 교도소라는 게 있어요. 영국에서 가장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수용하는 교도소죠. 일종의. 그 중국은 교도소에 가서 뭘 찍었냐면 CT를 찍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MRI도 찍고요. 이걸 정기적으로 뭐 3개월, 1년 이렇게 모든 수용자들을 이렇게 샘플을 뽑아가지고 찍기 시작한 연구를 한 겁니다. 처음에 딱 사진을 찍고 사이코패스라고 전문가들이 검증한 판정을 내린 사람들 내지는 엄청나게 흉악한 범죄 도저히 우리가 상상하기조차 힘든 범죄를 저진 사람들의 뇌 사진을 찍어봤더니 뭔가 일반인들과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게 바로 뇌해마라는 곳 밑에 있는 편도체라는 아주 조그만 돌기 같은 그 뇌의 일종의 기관이죠. 이 편도체라는 기관이 있었습니다. 이 편도체 기관이 사이코패스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들은 딱딱해져 있더라는 거예요. 편도체는 사람의 정서를 총괄하는 곳입니다. 다른 사람의 상처를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 해악을 끼치더라도 피해를 주고도 전혀 내 마음에서 아프지 않는 그 사람의 피해가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이 사이코패스 아닌가요? 심지어 다른 사람을 해치면서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이죠. 또 그런 범죄를 반복하지 않으면 자신의 삶의 의미가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유영철 뭐 이런 사람들이죠. 여러분 들어보셨겠죠. 편도체가 딱딱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리셀은 생각했죠. 아,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태어났든 어쨌든 이 편도체가 딱딱한 이 사람들은 평생 아마 사이코패스로 살아가게 될 거다. 그럼 결론은 뭘까요? 사형을 시키든가 교도소에도 보내면 안 되겠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학자잖아요. 되게 뭐라고 할까? 어쨌든 이렇게 철저한 학자입니다. 그 탐구 정신이 강하신 분이었고. 근데 1, 2년 연구하다가 그렇게 뇌사진 분석하고 끝냈으면 그 결과로 끝났을 건데 3년, 5년, 10년까지 사진을 찍기 시작하고요. 그 사람들을 만나서 직접 인터뷰도 하게 되고요. 좀 더 깊이 공부하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그 중에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사람들의 편도체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언젠가부터. 말랑말랑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일반인들보다. 근데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예전하고 다른 거예요. 과거의 범죄에 뉘우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화하는데 벌써 다른 거예요. 교도관이나 옆에 있는 동료들에 대해서 걱정도 하고요. 어떤 끔찍한 어떤 자기가 저졌던 범죄에 대해서 반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편도체가 말랑말랑해지는.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계획에 확신에 차 있기도 하고요. 내가 몇 년 후에 석방돼서 뭘 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일부가 많지는 않고 10% 정도였다고 하거든요. 이 사람. 변하기 시작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리슨이 다시 더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회복적 사법에 대해서 회복적 사법정의에 대해서
이분이 접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논문을 쓰게 되는 겁니다. 이분의 주제는 뭐냐면 여기 Could you help the brain regrow morality라고 써져 있죠. 과연 성인이 다 돼서도 도덕성은 더 성장할 수 있는가? 내가 어렸을 때 도덕도 못 배우고 진짜 이 사회의 어떤 가치도 못 배우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해야 된다는 그런 것에 전혀 배우지 못한 사람도 과연 도덕적으로 더 성숙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이제 질문을 던져보고 뇌사진의 판독 결과로 그걸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이분의 답은 명확했습니다. 변할 수 있다. 그 교도소에서 그렇게 변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다 있습니다. 가족들의 따뜻한 여전히 관계가 교도소에 있었지만 여전히 그 관계가 도움을 주거나 기독교의 귀한 그런 하나님의 힘으로 진짜 그 믿음으로 또 새로운 삶을 살려는 사람도 있었고 자기 자신의 진정한 뉘우침으로 자기 새로운 삶을 스스로 꾸려나가는 계획을 세우는 사람도 있었죠. 변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분은 사이코패스는 없다고 결국 단정을 내렸죠. 저는 제 직장에서 느낀 게 바로 이겁니다. 제가 1년, 2년 보관찰 기간 동안 이 보관찰 대상자를 만나서 이 대상자가 변하는 모습을 못 보더라도요. 그 사람이 변화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지지하고 격려해 준다면 그 사람은 언젠가는 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또 맡게 될 클라이언트들 중에서도 분명히 여러분들 스스로 진짜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분들도 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회복적 사법정의라는 결국은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믿음 아닐까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피해자들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모여서 이 범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 범죄의 상처를 어떻게 서로 우리 같이 도와가며 이겨낼 수 있을 건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타협한 합의안을 찾고 그 합의대로 실천하는 거잖아요. 거기 믿음에는 뭐가 있냐면 나한테 또는 우리 지역사회에 너무나 큰 피해를 준 범죄인도 결국은 우리가 잘 보듬어주고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개선시켜 나간다면 언젠가는 우리 사회를 위해서 유익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회복적 사법제의 본질은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게 또 제가 이제 항상 지금도 친하게 지내시는 분 세 분이 있어요. 이 세 분은 뭐냐면 제가 고양보관찰소에서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만난 분들이에요. 그때 한 30명이 저랑 같이 도배를 했어요. 저는 감독관이었죠. 집행을 담당하는 직원이었고 30명은 음주운전, 사기, 절도 이런 걸로 온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였습니다. 법원으로부터. 그 사람들이 다 끝내고 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봉사단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반딧불이 봉사단이라고요. 여기는 이름은 없나요? 그걸 만들어가지고 30명 넘은 봉사단체를 만들고 제가 거기에 옵저버로 참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벌써 2009년도 일이니까 10년이 넘었네요. 예, 11년째 됐는데 그중에 세 사람이 아직도 저랑 봉사활동 같이 하고 있어요. 노인복지센터나 도배라든가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게 아는 이제 다 제 형님들인데 예, 저한테는 아직도 뭐 그 계장님 하시더라고요. 예, 저랑 같이 정기적으로 모임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꼭 봉사도 하고 뭐 사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이런 분들입니다. 이게 다들 사연이 있더라고요. 음주운전 삼진아웃 걸리신 분, 그 다음에 여기 이혼하고 예, 음주운전 뺑소니 하시던 분, 그 다음에 항상 술 먹으면 폭력을 행사하셔서 이렇게 구속되셨다가 이 사회봉사령 받으신 분, 지금 다 잘 되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잘 되셨다는 게 가족들과 함께 잘 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근데 사회봉사를 하면서 저한테 말하는 거 자기 느낀 걸 얘기하는데요. 자기가 이제까지 살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사회봉사민의 입지로 법에 의한 처벌로 왔지만 계장님이랑 이렇게 도배하고 그러면서 노인들 장애인분들 도우면서 굉장히 많이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째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그 후에 진짜 잘못 저지른 적이 없어요. 예. 이분들 세 분에 대해서는 물론 30명 중에는 그런 분도 있었지만 저는 10년 동안 자원봉사활동을 이렇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시고 하시는 분들이 이 과거에 그런 범죄를 여러 번 음주운전 여러 번 저지르고 진짜 누구도 이해 못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어떻게 믿겠습니까마는 실제 대해 보니까 이렇게 사람은 변하더라고요. 저는 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변할 수 있고요. 그럼 문제는 그런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줘야겠죠. 저희들이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복적 사법도 그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연구는
뭐 교수님 한 10분만 더 얘기해도 될까요? 네. 아니요, 지금 끝났습니까? 15분. 더 아, 하셔도 15분. 됩니다. 아, 더 15분 더 주세요. 주신다고요? 예, 네. 예, 예. 아유, 듣는 분 지루하시지 않을까 걱정이 되지만 그 마지막으로 제 논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도 안 자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 연구한 논문은 이 코사 프로그램에 대해서 분석한 질적 연구를 했어요. 여러분들 뭐 대학원 수업 받으시니까 제가 석박사 과정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질적 연구라는 걸 했고 근거 이론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관심 갖는 연구 참여자들은 전자발찌 부착자들이었어요. 전자발찌 부착자. 아, 이분들의 삶을 보면 최소 전과 5범입니다. 그 성폭력 범죄 3범 이상 막 이래요. 사실 살아왔던 모습들, 현재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관계라든가 어떤 경제적 빈곤 이런 거 보면 솔직히 뭐 그냥 일반 사람들하고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었죠.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모여서 가운데 녹색인 사람들이 전자발찌 부착자거든요. 코어 멤버라고 이제 저희가 핵심 구성원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노란색의 이 분들이 자원봉사자분들인데요. 자원봉사자분들이 3분에서 5분씩 모여서 이분하고 정기적으로 만남을 갖기 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캐나다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캐나다에서는 아동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 했어요. 여러분 그냥 성폭력 범죄자들도 얼마나 우리 사회에서 싫어해요. 특히 여성분들 진짜 보기도 싫잖아요. 그런 분들은. 근데 애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도 아동을 대상으로 했다. 너무나 진짜 끔찍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 가끔 그런 게 신문에 나오면 얼마나 여러분들 충격적이세요. 근데 캐나다에서 자원봉사자분들이 그 출소한 이 아동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 그 사람과 대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은퇴하신 분들이 자원봉사로, 뭐 경찰 출신도 사회복지사도 있었고요. 일반 평범한 가정주부도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모임을 시작했는데 주로 이분들의 모임은 이제 캐나다의 회복적 사법에 좀 영향을 받았고요. 서클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영향을 받아서 주로 서클이라는 게 뭐냐면 이 자원봉사들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들어주는 자리였어요. 경청의 자리였죠. 경청하고 공감해주고 뭐 최대한 공감하려고 노력해주고 이런 걸 근데 뭐 2주에 한 번, 1주에 한 번 이렇게 그 지역사회에서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차츰 자기 마음 깊은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요. 자신의 어두운 측면보다는 밝은 측면에 대한 계획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취업해서 이렇게 좋은 직업으로 바꾸고 싶다 하면 자원봉사자분들이 나서서 도와줬어요. 직업을 구해주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기도 했죠. 이분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나 영국에서 이 프로그램을 실행한 결과 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 이 프로그램을 회복적 사법정의 일환으로 이제 진행이 된 거였습니다. 회복적 사법정이라 하면 여러분은 흔히 이제 다 아시겠지만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있죠. 범죄에 있으면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평화로운 대화를 통해서 서로 간에 뭔가 이렇게 그 대화를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피해자가 납득할 만큼 사과를 해야 되죠. 그 사과의 마음을 표현해야 되고 피해자가 공감을 하게 되고 피해자가 이 가해자한테 배상과 보상 조치를 받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 사회적 관계를 가진 사람으로서 가해자 피해자 관계를 회복시키겠다는 게 회복적 사업정인데 이 성폭력 범죄자는 피해자가 이 모임에 낄 수는 없었어요. 사실 쉽지는 않은 문제죠. 대신 누가 그 역할을 했냐면 우리 지역사회 자원봉사자들이 역할을 하는 거죠. 지역사회 자원봉사자들이 또 하나의 피해자 맞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아니더라도 이 지역사회에 있는 전부 구성원이 범죄의 피해자죠.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피해자 역할도 하고 지역사회 대표 역할도 한 거죠. 그래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서로 대화를 하고 모임을 이끌어가면서 이 사람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 프로그램이 됐고요. 나중에 이 프로그램이 전문화되면서 보호관찰관이 참여를 하게 되기도 하고 코디네이터는 전문적인 사회복지사나 심리상담사가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기도 시작했습니다. 이게 코사 프로그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실행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진행이 됐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 보시면 No more victims, no one is disposable 뭐 있는데 더 이상의 피해자는 없다. 그 누구도 포기될 수 없다. 이게 이제 표어거든요. 참 이 말이 좋더라고요. 더 이상 아니 그 누구도 포기할 수 없다. 포기될 수 없다. 포기될 만한 사람은 우리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이
모임이 진행이 된 겁니다. 사실은 이 모임의 아주 처음에 초창기는 그 퀘이커 교도, 아주 그 청교도적인 생각을 실천하고 계신 분들의 어떤 그 목사님으로부터 아이디어가 나왔고요. 그 기독교적인 어떤 믿음과 전통에 의해서 진행이 많이 됐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제 종교와 관련 없이 많이 확산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코사 프로그램을 해봤고요. 그 한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분석을 해봤습니다. 전자발찌 부착자 15명이 참여했는데 그중에 13명에 대해서 제가 인터뷰를 해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심층 면담을 통해서 하게 됐고요. 그리고 연구 참여자는 총 12명이었고요. 자원봉사자들도 제가 만나고 이 프로그램과 관련된 보호관찰과도 만나서 이제 질적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요런 이제 질적 연구에 나오는 개념, 하위 범주, 이제 그다음에 이제 범주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요. 이제 분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나왔고요. 이걸 좀 더 체계적으로 설계를 해서 이 패러다임 모형이랑 설계를 해서 이런 이제 연구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시면 그 성폭력 범죄자가 이제 전자발찌를 찬다는 게 여러분들 이제 상상이 안 되겠지만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요. 근데 전자발찌를 부착할 정도의 성폭력 범죄자는 보통 징역 5년 이상 교도소에서 보내게 됩니다. 징역 5년 정도 교도소에서 보내다가 교도소에서 나가기도 전에 보호관찰관이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전자발찌를 발목에 확 채웁니다. 그리고 출소를 하기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나오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사회에 적응하기 여러 직업을 찾고 이제 고된 노동의 현장을 돌아다니기 시작하죠. 취업도 제한이 많이 돼 있어요. 성폭력범죄란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법에 의한 제한도 있지만 비공식적으로 여러분들이 회사 사장이라면 쉽게 받아주기는 어렵지 않겠어요? 굉장히 힘들게 이제 생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고통스러운 건 경제적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이 전자발찌를 차고 있어서 자기가 24시간 감시를 당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부담감을 느끼더라고요. 창살 없는 감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건 다른 사람의 시선이었어요. 지하철을 탈 때도 내가 발찌를 차고 있는 걸 누가 나를 빤히 쳐다보지 않나, 내 발목만 쳐다보는 것 같더랍니다. 사람들이 처음 만나면 그 사람이 내 발목을 쳐다보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분들은 사회적 관계가 너무나 단절돼서 이제 고립되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내가 전자발찌라는 걸 알게 되면 어쩌다가 그걸 그렇게 숨기려고 노력을 하는데 알게 되면 자기를 바라보는 눈빛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아무리 친했던 사람 그런 걸 느꼈다. 심지어 연애를 했는데 자기가 전자발찌 부착 사실에 대해서 그 들키게 된 다음에 그 후에 헤어지게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어떤 그 삶을 자기들은 이제 창살 없는 감옥, 낙인의 담장이라고 했고요. 그 낙인이 찍혔다는 거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괴로운 거죠, 사실은. 어디를 가나 내 머리에 안 써져 있지만 이 사람들은 스스로의 관계를 이렇게 가둬놓고 있었습니다. 단절시키고 있었던 거죠. 근데 코사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이 삶의 동행이 되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친구 같은 역할을 했고 어디에서도 꺼내기 힘든 이야기들을 그 사람들한테는 털어놓을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털어놓는다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가족 얘기였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컬하죠. 가족을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어린 아이들한테 또는 다른 여자분들한테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을까. 하지만 우리 사회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분들 나름대로 가족과 친구들에 대한 갈구가 있었고요. 가족과의 재결합을 자기 평생의 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도와줘서 실제 가족과 결합한 사례도 있고요. 재혼하게 된 사례도 있습니다. 때로는 새로운 직업을 찾게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제가 인터뷰한 이 13명 그리고 연구 결과상의 12명인데 이 12명은 대부분 2년 동안 최소 2년 동안에 재범을 하지 않았고요. 뭔가 변화되게 좀 긍정적으로 변화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가족관계가 회복되거나 그다음에 재혼을 해서 새로운 가족을 꾸리거나 아니면 새로운 직업을 찾거나 이런 어떤 변화 긍정적인 변화들을 일궈 나가는데 이 자원봉사자들의 어떤 그 모임에서 2주에 한번 만나는 모임에서 역할은 너무나 크고 중대했습니다. 결정적이었죠. 그분들의 어떤 조언이라든가 끊임없는 지지가 없었다면 그렇게 되기 어려웠을 거라고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발찌 부착자들이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을 안 한다고 해서 모두 다 재범을 하고 교도소로 가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새로운 사회 출소 후에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평균 7년이거든요. 이 부착하면서 살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자원봉사자들의 그 도움은 아마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던 걸로 저희가 연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7년 동안 코스하라는 거요? 뭐 7년 동안 아직까지 한 사람은 없고요. 지금 이제 제일 많이 한 사람이 3년까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계속 원래 하는데요.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 하면 이렇게 연락이 끊기는 경우도 많이 있고 중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연락은 그 뭐 모임은 안 하더라도 뭐 계속 연락을 하고 있는 사람도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제가 연구하는 동안 한 2년 정도 이제 연구한 결과였고요. 이제 과정 분석이라고 했고요. 이제 결과적으로 뭐냐면 제가 이제 얘기를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낙인 찍힌 삶의 동형으로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게 이제 저의 핵심 분석의 어떤 테마입니다. 핵심 범주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코스알을 통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이 강구되고 있었는데 심리 정서적 지원, 경제적 지원, 그 다음에 관계적 지원도 돼 있었습니다. 특히 이 관계적 지원이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심지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에서는 가족 치료도 진행을 했고요. 가족관계 개선을 위해서 가족 상담을 받게 하는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혼이라든가 관계가 개선되기도 했는데 사람이라는 건 누구나 똑같이 애로운 존재더라고요. 이분들이야말로 정말 애로웠고요. 가족이나 자기를 지지해주는 어떤 그런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갈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 관계적 지원을 한 사람들이 더 가장 큰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나오는 걸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책임의 실현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코사가 서클즈 오브 서포트 앤 어카운터빌리티거든요. 이 어카운터빌리티가 참 어려운 개념입니다. 어카운터빌리티가 여러분 책임이라는 소리예요, 영어로. 근데 상당히 복잡한 철학적인 의미로 담고 있어요. 이 책임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내가 범죄를 저지른 책임을 다한다면 여러분 어떤 책임을 보통 생각할까요? 일단 처벌을 받아야 되죠. 교도소를 가거나. 또 배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돈을 줘서 피해를 회복시켜주도록 배상해야 될까요? 그 정도가 아니고요. 여기서 책임이라는 건 우리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위한 공동체에 대한 에서 내가 내 책임을 다했다는 걸 납득을 시킬 정도의 책임이랍니다. 사전적으로. 굉장히 큰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누구한테 어떤 피해를 당했어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의 사과를 받아야 여러분이 진짜 회복이 될까요? 그 사람에 대해서 진짜 미웠던 마음이 사라지게 될까요? 여러분 가족들 간에도 그런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되는데 언제 회복이 되든가요? 참 어려운 문제죠. 여기서 책임이라는 건 뭐냐면 완전히 말끔하게 이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뉘우쳤다는 게 나한테 공감이 되고 내가 이 사람한테 가해자한테 피해자의 마음을 다 이해받은 거고요. 가해자는 피해자한테 완벽한 사과를 받아야 됩니다. 완벽한 사과를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말이 안 되는데요. 이게 완벽한 사과 이런 게 있을까요? 그 정도까지 책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책임을 실현하는 게 최종 국회인데요. 이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쉽진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여기까지 다다르는 게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 프로그램 저도 같이 기획을 했지만 최종적 목표는 뭐냐면요. 이 사람이 과거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피해를 입힌 사람한테 최소한 편지라도 한 통 쓰는 겁니다. 내가 그때 진짜 미안했다. 내가 합의금을 주고 이런 것과 상관없이 내 마음 스스로 진심으로 이제야 뉘우칠 수 있다. 너한테 피해를 준 거에 정말 미안하다. 그걸 또 피해자가 받아들이는 만큼 진심 어리게 표현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에서는 영상편지도 쓰자 뭐 이런 아이디어도 나왔고 근데 아직 한 분도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한 사람은 없더라고요. 이제 거기까지 끌어내는 게 이 프로그램의 또 목표입니다. 그래서 회복적 사법정의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책임, 우리 현장에서 이 책임을 다한다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알게 되지만 제가 제 직업 보호관찰관의 직업인으로서 가장 보람 있게 느낀다면 바로 이거 같아요. 그 사람이 사회에 복귀해서 돈을 벌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 사람이 과거에 범죄를 저질렀던 피해자한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갖고 뉘우치는 거. 그런 것들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박일원 교수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회복적 사법정의의 가치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나 생각하고 이 논문을 통해서도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이 전부는 아니고요. 그런 회복적 사법정의의 모든 가치를 완벽하게 실현했다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는 거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에 대한 내용은 제가 교수님한테 카톡으로 파일을 보내드릴 테니까 참고로 좀 여러분 관심 있는 분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 논문을 통해서 밝혀진 결론적인 어떤 이론적 무형입니다. 네. 그리고 저기 참고로 여러분들 뭐 관심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보호직 공무원이거든요. 이 보관차수와 소년회를 근무한 공무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건 제가 설명은 이제 시간 관계상 못 드리고 나중에 자료로 여러분 필요하시면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청소년 상담사 공채를 좀 많이 뽑았거든요. 특채를. 그래서 그런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 있는 분들은 좀 관심도 많이 가져주십시오. 올해 42명 했고 해마다 이 정도 선발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저기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좀 어색해가지고 이렇게 말을 잘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얼굴 이렇게 강의실에서 참 저만 쳐다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유익한 시간이 됐었으면 좋았는데 어쨌든 좀 부족한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오늘 너무 유익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화면 그 공유해 주시면 예. 우리 예, 쭉 제가 카톡으로 오늘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면서 느낀 점이나 아니면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한마디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넘어갈게요. 시작되는데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오늘 성범죄자 그 보호 관찰 관련해서 조금 이제 기대가 어떤 실제적인 어떤 사례나 이런 것을 기대하고 왔었어요. 어떻게 어떤 어려운 점이 많이 예상은 됐지만 이제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는지 여기까지 너무 이제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이제 그 말씀 중에 나왔던 게 뭐냐면 과연 피해자가 어느 선까지 그 사과를 해야 그 용서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되게 저도 막 그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질문하는 거 맞죠? 그래서 혹시 그 이제 사례 중에 그 좀 뭔가 피해자가 그런 어떤 마음의 그런 어떤 회복을 받았던 사례가 있었는지 정말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그 쉽지 않은 문제고요. 제가 네. 연구한 사례에는 사실 거기까지는 없었습니다. 피해자와 특히 이 성폭력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러서 이미 재판을 받은 뒤에 벌써 7년, 8년 시간이 흐른 뒤잖아요. 어떤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도 다시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실제로는. 그래서 저희 이제 프로그램이라든가 저희 보관찰 쪽에서 하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깊이 사과하고 싶은 의지와 마음 그런 진심들을 갖게 하는 게 사실은 목표였지. 이제 거기까지 가지는 못했어요. 이제 그 다음에 나온 아이디어가 이제 영상 편지나 편지를 써서 지금 그걸 하고 있거든요. 이 편지를 받으면 피해자가 동의하면 그분한테 보내주자. 여기까지 이제 나온 상태고요. 그러니까 아까 저도 궁금해요. 저도 궁금한데 왜냐하면 제가 성폭력 피해자를 직접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가해한 사람이 어느 정도 사과해야 나는 이해할 건가 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느끼는 건 뭐냐면 어려울 거다 그게. 너무나 이상적인 목표일지도 모른다. 그런 끔찍한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이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가해자한테 한 단계 한 단계 그런 피해자한테 사과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 사람의 상처에 대한 공감 능력, 공감의 정도를 키워가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쌓이면 언젠가는 이제 그렇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렇게 후회하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이해하게 되는 사람이 다시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이제 저희들이 교정 현장에서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이 좀 미흡했더라도 죄송합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하나하나의 사례에 대해서 자세히 못 말씀드린 건 너무 죄송하고요. 네. 나중에 좋은 기회가 있으면 그런 거 가지고 좀 얘기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사람의 정서를 총괄한다는 편도체가 예. 총괄하는 편도체가 있다는 거를 처음 들어서 조금 예. 신기한데 이게 사이코패스나 조금 그런 범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딱딱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 예, 그게 변화가 된다는 거 10% 정도는 그 예. 부분이 좀 처음 알아서 너무 신기했고, 근데 네, 제가 궁금한 게 보호 관찰은 네. 그 어른들도 보호 관찰이 있나요? 20세 미만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예, 그게 이제 1996년도 6년도 이전에는 우리 소년법상 즉 20세 미만의 소년법 대상자라고 그래서 소년보호 처분만 했는데 1996년도에 형법이 개정되면서 성인에 대해서 확대가 됐고요. 지금은 성인이 훨씬 많아요. 약 70%가 성인이고 30%가 소년입니다. 이 보호관찰 현장도 많이 변해가지고요. 예전에는 진짜 경미한 교통사범 이런 분들 많이 했거든요. 저희 보호관찰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유명한 분들도 많아요. 김승현, 뭐 강병규, 뭐 이런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만 예전에 있었는데 최근에는 조두순 같은 이런 끔찍한 성폭력 범죄자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우리 업무의 현장의 성격이 많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정폭력, 마약, 아동학대, 성폭력 이런 대상자들이 요즘은 가장 요주이고 가장 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물론 비행 감사합니다. 청소년들도 많이 오지만요. 네. 저는 오늘 수업에서 하면서 이제 느낀 점을 말씀드릴 건데, 이제, 저는 학창 시절 다니면서 이제 주변에 친구들이 이제 보호관찰 이제 좀, 대상인 아이들이 있었는데, 친구들이. 그 당시에는 예. 그냥 보호관찰, 그냥 뭐, 보호하고 관찰하고 그런 거로만 생각을 하고 이제 자세한 건 잘 몰랐었는데, 오늘 이 시간 수업을 통해서 이제, 좀 더 이제 보호관찰은 이런 것이고, 이제, 좀 상세한 내용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던 시간입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현재 지금 마을에서 마을 그 생활 갈등을 조금 지원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아까 얘기하시던 말씀 중에 변화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만들라고 하시는 말씀에 조금 이제 제 스스로가 조금 반성이 되는 부분이고요. 궁금한 것은 사실은 보호 관찰을 하시는 과정에서 이제 지금 연구하는 그 대상이 사실은 조금 어렵지 않으셨을까? 왜 네, 네. 성범죄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셨을까라는 고민이 네. 조금 들어서 논문을 좀 써야 되는 입장에서 저도 좀 그 마을 갈등에 대해서 좀 써보려고 하는데 쉽지는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네. 어려운 성범죄를 좀 관해서 쓰셨는지 연구를 하셨는지 조금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아유, 좋은 질문이신데요. 뭐 사실은 모든 큰 이상과 어떤 신념이 있어 그런 게 아니고 제가 그 업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제도에 대해서 관심이 좀 생겼고요. 일단 대상자들을 제가 접할 수 있었습니다. 전자발찌 부착자들을. 근데 이제 그러면서 연구를 하게 된 배경은 뭐냐면 일단은 전국의 전자발찌 부착자가 현재 한 4,700명 정도 돼요. 그것도 많이 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범죄가 연간 거의 100만 건이 생기는데 그 100만 건 중에 4,000명이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 거니까 100만 명 중에 얼마나 범죄의 강도로 보면 센 사람들이고 되게 대하기 힘든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대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저는 좀 다른 걸 많이 느꼈어요. 그 사람들도 사람이구나. 그 사람들도 희망과 변화에 대한 어떤 의지가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이 방면을 연구하기 시작해서 이렇게 좀 된 거였습니다. 근데 굳이 왜 전자발찌 부착자는 하지만 뭐라고 할까? 이런 얘기 하긴 뭐한데요. 제가 그걸 약간 동정심이라고 해야 되나? 컴패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러분 이제 제가 외국에 이제 논문을 하나 봤는데 제가 크게 감동받은 구절이 하나 있었어요. 이 전자발찌 부착자들이 출소 후에 느끼는 그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뭐라고 할까? 자기 이 범죄의 구렁텅이에서 진짜 빠져나오고 싶은데요. 오히려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의사들이, 심리치료사들이, 사회복지사들이 자기를 도와주기는커녕 자기를 철저하게 감독하고 통제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 와중에서 자기가 너무나 힘들었다는 그런 걸 내가 보면서 또 한편으로 우리 사회에 보면 이 전자발찌 부착자가 제가 이런 얘기까지 좀 하긴 뭐하지만 미투 운동이 한창일 때 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연예인분이 조 모씨였죠. 예, 돌아가신 분입니다. 자살했죠. 미투 운동 와중에.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성폭력 범죄가 끔찍하고 성폭력 범죄자는 진짜 어떤 범죄보다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하는 건 맞는데 성폭력 범죄자들도 언젠가는 사회에 나가서 우리 사회 구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사회의 시각은 너무나 냉정한 걸 많이 느꼈어요.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뭔가 연구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느꼈어요. 성폭력 범죄자들은 여러분 제가 자세히 설명 못 드렸지만 대부분 성범죄자 신상 공개 고지 제도에 적용을 받아가지고요. 내가 사는 주거지와 내 얼굴이 이웃들한테 다 고지가 돼요. 그래가지고 항상 길을 가다 보면 누가 이웃이 나를 알아보고 너는 전자발찌 부착자야 라고 얘기하는 것 같다고 느낀답니다. 그런 낙인감, 고립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소를 해볼 건가에 대해서 방안을 찾아보고 싶었고요. 또 그걸 해소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영원히 이 성폭력 범죄 악순환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어떤 그런 부담감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네,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보호 관찰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좋았던 시간이었고요. 이제 요즘에 사회적으로 많이 대두가 되는 이제 사이코패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이제 시간이 조금 있어서 좋았었고, 이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 이제 사이코패스는 없다라는 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잠깐 강조해 주셨던 책임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새로운 영역에서 이렇게 그 보호 관찰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사회복지 현장 실습할 때 그 주유소 탈세한 사장님하고 그게 네, 아마 보호 관찰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아침에 출근하면 딱 시간 안에 컴퓨터 앞에 가서 인증샷을 남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제가 사회복지 현장 네, 네. 실습하면서 이야기 들었던 것이 지금 우리 그 교수님의 그 강의로 보호 관찰이라는 걸 좀 이렇게 경미한 사건 이런 것들 사회봉사 명령으로 몇 시간 이렇게 봉사활동하는 거 그 시설에서 하는 거로 알았고, 이게 가장 제가 좀 이렇게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서 그 미성년자들 소년원 가기 전에 그 법원에서 이제 그 재판 과정에서 단기 몇 년, 장기 몇 년 이런 그 형을 많이 그 때리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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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단기하고 장기 이런 거는 그 어떤 그 처벌이 준해지는지 그거에 좀 네, 네, 합니다. 네. 그게 사실은 그 단기 장기는 이제 일반적인 건 아니고요.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려면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법률적으로는 첫 번째로는 소년법상 처벌을 받는 것과 형법상 처벌을 받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그 소년법의 처분을 받습니다. 소년법은 그 장기, 단기 이렇게 안 정해져 있고요. 그 소년원에 뭐 구호 처분하게 되면 소년원에 1년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 6개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소년원에 수행되는 처분이 이제 뭐 10호, 9호, 8호 이렇게 기간에 따라 있거든요. 10호는 최장 2년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단기 몇 년, 장기 몇 년이라는 건 소년 교도소에 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형법상 처분을 받는 겁니다. 예전에 인천에서 여러분 끔찍한 사고가 한번 있었을 거예요. 저기 그 옥상에서 그 장난스럽게 청소년들이 벽돌을 던졌는데 밑에 만든 행인이 그 벽돌에 맞아가지고 그래서 살인죄 처벌을 받았는데 그 중에 일부가 그 소년교도소에 가게 됐어요. 죄의 정도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뭐 살인이나 성폭력 이런 게. 그런 경우에는 소년법상 처분을 받는 게 아니라 교도소에 발의보내는 형법상 처분을 받는데 그때 이제 단기 몇 년, 장기 몇 년을 부과하게 돼요. 여기서 예를 들면 단기 3년, 장기 5년이다 이게 뭐냐면 단기라는 건 최소 한 3년을 사는 거고요. 작게는, 길게는 5년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3년에서 5년 사이 4년을 살 수도 있고요. 5년을 다 채울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부정경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제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교도소에 가서 어떻게 변화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형기를 성인들보다는 줄이기 위해서 그런 제도가 좀
그래서 예를 들면 장기 5년, 단기 3년을 맞으면 단기 3년쯤 되면 풀어나갈 수도 있고 심지어 그보다 더 빨리 나갈 수도 있습니다. 가석방으로. 그렇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네. 네. 네, 저희 교정복지론이라는 어려운 수업 과정 중에 참 쉬운 예와 그리고 정말 현실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많이 듣고 귀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최근에 몇 년 전에 그 전자팔찌를 차신 분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 우연히 목욕탕을 한 2번 정도 간 적이 아, 있었는데, 목욕탕에서요? 네. 그게 처음에 전자팔찌인지는 정확하게 몰랐어요. 근데 어떤 상황이 그때 벌어졌냐면, 그 사람의 그 발목이 저는 솔직히 우리 손목시계 차는 것 같이 생긴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전자팔찌가. 네, 근데 예. 그때, 그 사람 발에서 삑삑삑삑 소리가 났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몰랐고 물어봤는데 굉장히 당황하는 그런 눈빛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거든요. 근데 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람들이 계속 그 감시를 받고 있는데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건전지가 다 돼가지고 그때 경찰이 그때 그 목욕탕으로 찾아왔던 그런 걸 제가 봤어요. 근데 그때 그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그분이 굉장히 그 당황하는 그 눈빛이 제가 물었을 때 이게 뭐냐고 물어봤을 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그걸 감추려는 그 모습을 봤는데 그게 굉장히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들이 만약에 이제 그 형이 끝나서 그게 만약에 형이 끝나면 전자팔찌가 풀려지나요? 아, 전자발찌도 기간이 있죠. 기간. 네. 예. 출소 후에 근데 예. 이제 평균 7년 정도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예. 예. 굉장히 오랜 기간 근데 부착하게 됩니다. 그때 그분이 뭐라고 하나 제가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어 가지고 가뜩이나 이제 경찰까지 와 버리니까 그게 이제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을 계속 감시를 해야 되는데 그 감시에서 주파수에서 벗어나 버린다는 그 생각에 그리고 경찰까지 와 버리니까 무척 그 당황하는 그런 뭐랄까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들켜 버렸다는 그런 거에 굉장히 그 자포자기했던 그 상황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네. 제가 어떻게 도와줄 수 없는 그런 마음이었고 뭔가를 해 주고 싶었지만 해 주지 못했던 그 마음이 지금 아직도 좀 그 기억이 막 남아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네. 슬픈 것 같아요. 네. 네, 네. 뭐 4년, 4, 5년 전에 저희 보관차소에서 모든 보관차에서 유행하던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어요. 전자발찌 부착자를 목욕탕에 데려가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목욕탕 사장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요. 미리 그 시간을 비웠습니다. 특히 목욕탕 쉬는 날 있죠. 목욕탕도 하루씩 쉬지 않습니까? 쉬는 날 그 지역의 전자발찌 부착자를 전부 다 저희가 인솔 해가지고 목욕을 시켜준 적이 있어요. 이분들이 목욕탕이나 사우나를 못 가가지고 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한 적도 있거든요. 어쨌든 제가 연구를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그게 이제 저전력이 신호라고 하거든요. 신호가 나면 진동도 오고 삐삐 소리가 거리는데 이분들은 24시간 이걸 부착하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자기가 떼고 싶어도 뗄 수가 없습니다. 그 전자발찌를 부착하면서 사는 어떤 삶의 경험이라는 게 우리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더라고요. 뭔가 항상 자신을 옥죄고 있다는 느낌? 뭔가 자신은 자유롭지 못하다는 느낌? 그러니까 창살 없는 담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었죠. 제가 이제 이 연구를 하게 된 배경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과연 우리 사회에서 이 전자발찌를 부착해서 이 사람의 재범을 막는 것이 과연 도덕적으로 응당하신가를 떠나서 이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가? 과연 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인가? 이걸 채워서라도 재범을 막으면 오히려 이 사람을 도와주는 거 아닌가? 그러한 질문에 어떤 답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된 게 좀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현장에서 느낄 때 이렇게 피해자 위주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어쩌면 저렇게 험한 그렇게 피해를 줄 수가 있을까? 그리고 이 측면에 대해서는 보호 관찰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도 별로 갖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그 아까쯤에
그 포기될 만한 사람은 없다고. 근데 저는 항상 피해자를 안타까워하고 막 속상해하고 막 그랬는데 오늘 강의 중에 주로 가해자들을 어떻게 변화를 시켜서 이 사회에 복귀를 하게 하고 또 저기 사과를 받게 하는지 이런 측면이 많이 대두된 것 같아요. 제가 느낄 때는. 근데 선생님께서 현장에서 가장 그 어려웠던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그걸 좀 알고 싶어요. 네, 아유, 제일 제가 현장에서 대학이 어려웠던 사람은 누구냐면요.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제일 어렵습니다. 대화가 안 되는 사람. 예,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요.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최근에 저희들이 제일 대학에 있는 사람은 정신질환이 좀 있으신 분들이에요. 또 술 먹고 와서 행패 부리시는 분들. 도저히 말로 납득이 힘든 거죠. 이분들 진짜 어렵고 힘들어요. 그 벽이 느껴질 때가 가장 그거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앞에서는 너무나 이렇게 이야기도 잘하고 저희 얘기도 잘 들어주고 뭔가 이렇게 긍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아침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교도소에 가 있거나 경찰서에 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전화가 와요. 그러면 그런 경우 참 좌절이 많이 느껴지죠. 이제 굉장히 힘듭니다. 예, 그런 어떤 상처도 많이 받게 되고요. 그리고 뭐 또 하나는 저희 진심을 몰라줄 때, 예, 그 대상자 입장에서는 저는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일 뿐인 거예요. 뭔가 저는 그렇지 않게 대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저를 너무나 냉정하게 이제 보는 거죠. 마치 그 행정 처리를 하는 이렇게 공무원처럼 서류 하나 떼주는 사람처럼 그렇게 볼 때 이제 많은 이 벽을 많이 느끼게 됐고요. 하지만 보람 있는 경험도 꽤 많이 했어요. 실제로. 아이들이 변화하고 또 심지어 저는 성인 보관차 대상자를 대하면서 그런 경험을 오히려 많이 해본 것 같아요. 성인 대상자들도 이렇게 변화하려는 의지와 믿음이 생기면요. 금방 또 변하더라고요. 그 중에는 교도소에 갔다 와서 사업해가지고 굉장히 돈이 많이 버신 분, 그래서 나중에 교도소에 찾아서 기부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어쨌든 저는 그런 어떤 변화의 모습도 보았지만 때로는 저와 소통이 되지 못해서 저의 진심을 헤아려 주지 못해서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뭐 그렇습니다. 네. 아니, 저기요. 아직 저희 나라는 아동 성폭력범에 대해서 관대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네. 그리고 그런데 저기 성폭력범들이 네. 변화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네. 아니면 이제 이게 실수라고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은 진짜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변화가 될 수 있는지 좀 이런 부분에서 궁금해요. 네. 범죄는 절대 실수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범죄를 실수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범죄에 대한 냉정함을 잃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범죄는 실수가 아닙니다. 그게 고의가 있든 어쨌든 간에 다른 사람한테 큰 피해를 준 거잖아요. 그것도 뭐 교통사고나 이런 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성폭력 범죄를 그렇게 볼 수는 없겠죠. 저는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되고요. 그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우리 사회가 할 수 있는 더 최선의 것을 다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건 믿는데요. 근데 여기서 근본적으로 저희가 현장에서 느끼는 해이는 뭐냐면요. 아무리 강력한 처벌을 해도 언젠가는 교도소 밖으로 나와요. 이 연간 성폭력 범죄가 저희가 3만 건, 4만 건 정도가 이게 교도소에 갈 정도 처벌을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그런 건이 있습니다. 물론 다 교도소 가는 건 아니지만 재판받는 건수가 그 정도 된다고 하면 그분들을 전부 다 교도소에 가둔다고 생각을 하면요. 예? 유죄가 낮다고 그래서 과연 우리 국가적으로 그 사람들을 교도소에 수용할 수 있는 여력도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언젠가는 석방을 시켜야 돼요. 형기가 되면. 그때 와서 그 사람들을 대할 때 여전히 똑같이 너는 범죄인이니까 너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진짜 양보와 타협 없는 계속 처벌과 시선을 낙인을 보내겠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우리 사회 구성원인 거죠. 저는 사회복지사가 가져야 될 믿음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클라이언트를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클라이언트를 우리 사회복지사가 선택할 수 있다면 그건 사회복지가 아니지 않을까요? 우리가 무슨 사업이나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클라이언트는 클라이언트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지. 저희가 필요하고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저희 클라이언트 맞습니다. 마치 치매 노인이 여러분의 클라이언트인 것처럼. 치매 노인은 미래에 대한 가능성이 없어요. 더 이상. 그리고 저하고 소통도 안 돼요.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돌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강의해 주신 거 매우 잘 들었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조금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어려운 사례가 어떤 거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질문이 들어갔을 때 말이 통하지 않는 네, 제가 사람과 어렵죠. 이야기하는 네. 게 가장 힘들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그게 웃음이 나오면서도 저는 그러면은 우리 지금 교수님께서는 뭐라고 해야 될까? 교수님께서는 그럼 저는 말뿐이 아니고 나는 지금 가치 자체가 지금 나는 혼돈, 여기 지금 교정복지를 보이고 있지만 여기 앉아 있지만은 내 가치 자체가 혼돈이 돼가지고 있는데 과연 나는 어떠한 질문을 해야 될까라고 지금 제가 고민을 하고 앉아 있거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은, 그러면은 과연 이 성범죄자들, 가해자들을 우리가 그 보호관찰소에서 다루는, 가해자를 다루는 그 처우에 대해서 다루는 그 예, 예. 관찰사 공무원들께서는 과연 그 여성분들이 있을까요? 그 공무원들은? 네, 한 25% 정도가 여성 공무원입니다. 저희가. 몇 분이요? 25%. 25%요? 예. 전국에 한 2,000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하면 25%니까 500명 정도 되겠네요. 그런 분들은 보통 나이가 어느 정도 돼요? 아니 그러면? 뭐 20대 새로 들어온 신입 공무원부터 뭐 50대, 60대까지 다 있죠. 네. 그러면은 그분들 같은 경우는 그분들하고 가해자분들하고 서로 이렇게 상담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그분들의 정서를 그대로 진짜 순수하게 다 이렇게 전이해가지고 받으시나요? 순수하게 뭐 그 사람이 뭐라고 할까요? 그 내담자 내지는 클라이언트라고 해서 그 사람과 꼭 우리가 공감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잘못된 점이나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 잘못된 것까지 저희가 굳이 가슴속으로 받아낼 필요는 없겠죠. 다만 이해할 수는 있겠죠. 뭐 저는 그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거리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보면 예를 들면 성폭력 사범에 대해서 저희가 집단 상담을 많이 해요. 일종의 심리치료 프로그램이거든요. 대부분 진행자들이 여성입니다. 물론 이제 그분들은 정신보건사회복지사나 임상심리사 병원에서 이렇게 치료한 경험도 있고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하지만 다 여성들이 또 해요. 그분들이 그런 어떤 성폭력 치료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 직업이니까요. 프로페셔널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성보호관찰관이 더 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현장의 사정은 아직은 좀 그렇지는 못해요. 좀 더 여성을 보호할 만한 조건이 더 갖춰져야 되고 그래서 조금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그 가치관이 혼란스럽다는 말이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편도체라는 말씀을 오늘 들은 것이 제 뇌리에 확 박혀서 그것에 대해서 숙제 좀 한번 같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는 그 좋은 사람들이 훨씬 많고 그런데 그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나 이런 것을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고칠 수 있다라는 그 말이 저에게 딱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보다는 제도권에 계신 선생님께서 그 대학이나 어떤 의대 쪽에 의뢰를 해서 약물 치료나 가정적인 어떤 그 상담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그런 부탁을 한번 저는 드리고 싶어요.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이제 우리 윤 사무관님 논문 보면서
그 가해자, 그러니까 그 코사라는 것이 이제 Circle of Support and Accountability인데 이게 이제 책임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 가해자가 직접적인 성폭행을 했던 그 가해자도 실은 책임이지만 네. 실은 그렇게 성폭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사회적인 어떤 공동체의 책임도 있다는 거죠. 네. 문화 자체가 그렇죠, 실은 그렇죠. 예. 어떤 가부장적인 문화라든지 실은 남성의 어떤 요즘 남자들이 군대 가기 전에 술 먹으면은 2차를 간다는 것들이 실은 이게 그 우리 문화거든요. 이게 남성들의 문화고. 그러니까 예, 예. 실은 책임이라는 것은 그 공동체, 우리 커뮤니티가 커뮤니티의 책임도 있다 이게. 예, 그 사람의 예를 들어서 학교 폭력 같은 경우도 피해자, 가해자 애들만 딱 있는 것이 아니고 애들이 서로 간에 이렇게 폭력을 하고 뒷담화를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 경쟁의 문화. 그 다음에 요즘 아이들이 코로나 때문에 서로 조별 토론을 못 하더라고. 그 다음에 단톡방도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애들 간에 관계적 욕구가 충족이 안 되니까 그것이 조금만 애들이 좀 거칠게 하면 막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것이 애들 둘만의 문제인가? 실은 그 학교라는 이렇게 문화, 예를 들어서 지금 학교 폭력 관련해 가지고 제가 들어가 보니까요. 그 어떤 반이 굉장히 힘들어. 그래서 우리가 가서 한 5명 들어가고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우리가 새로운 아파트에 가면 앞집이 누가 살고 뒷집이 누가 사는 거 모르는 것처럼 너무너무 무관심하는 거야. 내 반 아니면 몰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그 어떤 커뮤니티가 거기에 기여하는 바가 정말 크다거든요. 사회복지가 사이코소셜 어프로치를 하는데 어떤 개인의 어떤 문제 행동이 개인과 환경에서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논문에서 굉장히 제가 의미 있게 다가왔던 건 뭐냐면 야, 이 공동체의 책임이구나 이게. 성폭행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범죄 행위는 그 공동체의 무관심, 학교 폭력도 방관자들이 있거든요, 이게. 그 공동체의 책임이기 때문에 아까 그 피해자 그 자원봉사 4명이 실은 피해자를 대신하는 것도 있지만 공동체를 대신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금 공동체의 여당, 어떤 환경이나 공동체의 무관심과 어떤 배려로 문제가 생긴 그 클라이언트, 즉 피해자, 가해자 모두를 그 공동체가 책임을 지고 사회에 잘 적응해 주도록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자원봉사자들이 거기에 참여를 해서 피해자, 가해자가 적응을 잘하도록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학교 폭력 같은 경우도 들어가서 보면은 애들 둘 사이의 문제만 생각해. 절대 그러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학급의 문화, 학교의 문화가 그다음에 그런 학급의 문화나 그 문화를 보고도 지역에서 마을에서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경쟁 문화를 일으켰던 어른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그 어른들이 가서 거기에서 같이 참여해가지고 그 아이들을 같이 보듬고 그 공동체를 이렇게 회복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이제 제가 우리 이 논문에서 읽었던 내용들이거든요. 아이, 감사합니다. 그거에 네,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네. 아니, 오늘 뭐 또 제 얘기나 이런 걸 또 들으시면서 약간 가치관의 혼란이나 내지는 이렇게 범죄를 바라보는 어떤 다른 시각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느끼리라 생각하는데 우리 교수님이 얘기하는 공동체 핵심인데 제가 그걸 빠뜨렸네요. 근데 한 가지 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이제 그 나무 수업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원문이나 이게 그 번역 책자인데 뭐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여기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숲에 대해서, 이 사람은 산림학자였어요. 숲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맨 마지막 자의 이름이 포레스트 이즈 티피컬 소셜 워크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아주 이 숲의 모습은 전형적인 사회복지의 모습이래요. 그 어떤 게 전형적인 사회복지의 모습이냐면요. 이 나무들이 자라는 이 숲이라는 공동체 안에서는요. 어린 나무도 있고 병든 나무도 있고 아주 키 크고 장성한 나무도 있고 화릅수도 있고 침엽수도 있고 다 살아가지만 나무들은 절대로 다른 나무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데 서로 어떻게든 그 공간에서 같이 살아남으려고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나무 밑에 가면 어린 묘목이 자라잖아요. 그 묘목이 다 크고 나면 어쩌면 내 뿌리하고 겹치게 될 거고요. 내가 이고 있는 하늘의 일부를 이 나무가 차지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나무가 어리게 자라는 이 나무를 영원히 못 자라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우리 사회도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이 성폭력 범죄라고 하더라도 우리 공동체는 공동체잖아요. 이 공동체 안에는 착한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과거에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서로 피해를 못 주도록 우리는 막아야 되겠죠. 근데 그 원칙이 잘못된 나무를 다 뽑아서 다른 숲에 버리는 것이 우리 원칙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 나무조차도 올바로 성장하게 만드는 게 저희들 역할이고요. 저는 우리 공동체의 힘이라는 게 바로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타 프로그램도 사실은 자원봉사자들이 자기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쪼개서 거기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것도 나는 공동체의 구성으로서 이 범죄에 대해서 일종의 책임이 있는 거죠. 또 이 사람이 제대로 사회에 복귀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별로 다 떨어져서 사는 것 같지만 저는 그래서 이 코스타 프로그램이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교정복지 쪽에서도 회복적 사법정이라는 게 결국은 그런 어떤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 속에서 꼭 필요한 가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추상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민호 씨 지금 계속 듣고 있나요?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보호 관찰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되게 인식이 안 좋았어요. 왜냐면 이제 저희 막내 동생이 이제 보호 관찰을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받았는데 좀 그 보호 관찰 하시는 선생님이 좀 비인격적인 형태로 저희 동생을 대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예 인간 쓰레기처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광주 서구에 있는 그 보호관찰소로 아예 그 근처는 아예 얼씬도 안 하거든요. 저는 정말 그런 좀 안 좋은 기억 때문에 보호관찰에 대해서 저는 좀 많은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조금 많은 안 좋은 인식들이 있었는데 이제 오늘 강의하시는 거 보고 아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보호 관찰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돌려가지고 사회에 다시 나가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올바른 길로 조금 인도해 주시려는 분들도 있구나라는 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 네, 제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좀 제 자신에게 반성이 되는 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유, 뭐 말씀 잘 들었는데요. 아유 그런 우리 누가 봐도 진짜 대상자에게 함부로 대하시는 분도 과거에는 좀 많았어요. 요즘 많이 달라졌죠. 요즘은 청소년들이고 다들 인권이 많이 자기 주장이 강해가지고요.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다만은 하지만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분명히 차이는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의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고 이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과 보호관찰관과 막연히 법 집행에 행정 공무원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사람과는 분명히 차이가 날 거예요. 일에 있어 성격이. 마치 여러분 사회복지하면서도 분명히 그런 게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같은 공간에 일하는 사람도 그 차이가 나잖아요. 그 결과물에 상관없이. 그런 거에 저는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논문에서 만난 우리 전자발찌 부착자들이요. 보호관찰관 욕을 엄청 했습니다. 저한테. 제가 심지어 같은 법무부 공무원인 보호관찰관임도 불구하고 저한테 얼마나 욕을 많이 하든지 제일 큰 욕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반말하는 거였습니다. 반말하는 거. 자기 나이가 있는데 자기보다도 나이가 어린 우리나라 사람들 그 나이 많이 따지잖아요. 해야더라고요. 참 저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담당자들이 보면 보호관찰관은 전자발찌 부착자는 전자발찌를 7년간 차지만 담당자들은 한 6개월 1년만 맡아요. 그러면 담당자들이 10번까지 바뀌는 거예요. 바뀔 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새로 시작하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느끼던 자괴감이 굉장히 컸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런 것들은
이런 걸 통해서 인터뷰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 사람들의 불만이었거든요. 근데 사람을 존중감 있게 대한다는 것과 내 일의 원칙과 법 집행의 엄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병행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우리 그러니까 김민호 우리 원생님이 얘기하신 그 사안에 대해서 제가 사실 그런 사례도 있을 수 있었고 과연 있었다. 그보다 심한 사례도 있었겠죠. 좀 많이 변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보호관찰관이 가진 마인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호 저기 네. 우리 하고님 좀 마음이 가셨는가요? 네, 저는 조금 이제 예. 거기에 대해서 반감이 좀 자, 줄어든 오늘 정말 그 귀한 그 강의 해주시고 오늘 어렵게 시간을 내주셔서 실은 이것이 지금 관계를 돈독하게 한다는 거 그것이 이것은 이제 코사 프로그램의 핵심은 관계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 뭐 작년기부터 노년기까지 가장 핵심이 관계였어요. 가족관계 또 지역사회 관계 그 소통의 끈이 끊어지면 사람들은 공동체 해로운 행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이 윤영봉 선생님의 논문을 통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우리 사회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코사라는 이 서클을 통해서 지원을 하는데 이것처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멘토나 이것을 현재 초등학교에 있는 학교, 가정에서부터 조금 한다고 그러면 너무너무 예방적 차원에서 도움이 되겠다. 이걸 다 사고치고 나서 그렇게 해도 도움이 되는데 그 에너지를 정말 이 학교 현장에서 조금만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해주면 너무너무 근데 지금 제가 돌아다니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너무너무 반응이 좋아요. 한 3번 정도 했는데 반과 반이 회복이 돼가지고 하고 관계를 회복을 위해서 신뢰 서클을 딱 한 번 돌리고 나니까 그 다음 반에 선생님이 와가지고 뭔 일이 있었냐. 아이들이 그전에는 뭐 질문을 하면은 누가 잘못했다 뭐 잘못하더니 서로 도와주려고 한다고 하면서 막 그래서 너무너무 이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이 너무 소중한 지역이다 생각이 들고 특별히 이제 코사의 철학 그 누구도 포기할 수 없다. 저는 그 말이 너무너무 가슴에 와 닿았는데 우리의 이제 그 학교 현장이라든지 또 노인 현장 어디 의료 현장이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간다 그러면 조금 더 밝은 세상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너무너무 헌신적이고 또 삶을 통해서 그 클라이언트를 품고 살아가는 윤현봉 선생님의 그 정말 그 삶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론보다도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우리 윤현봉 선생님께 큰 박수를 하고 강의 마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아유, 뭐, 마지막까지. 아니, 뭐, 너무 감사하고요. 좋은 기회 해서 고맙고. 아까 어떤 분이 그 논문 얘기하셨는데, 참, 저도 논문 쓰면서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 직장 다니면서 이렇게 대학원 수업하시는 거 너무 존경스럽고요. 제가 아까 논문 주제 뭐, 요거 얘기하셨는데,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논문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연구 방법에 이런 거 얘기 나눴으면 좋았는데 또 뭐 좋은 기회가 있을 거고 참고로 제가 보내드린 PDF 좀 참고하셔서 좀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만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